네, 안녕하세요. 토목 엔지니어 돌정입니다. 주간 토목 소식 11월 30일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KSC 스마트 위클리의 탑스토리입니다. 안개댐 관리교량 공사 중 붕괴. 8명이 사상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토목 엔지니어들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사고였죠. 이게 경북 경주에 있는 안개댐을 보강공사, 그러니까 뭐 취수탑을 내진 보강하고 새로운 취수탑을 만들고 이런 공사였는데, 댐에는 이제 관리 교량들이 있죠. 그러니까 물을 건너가고 뭐 그런 과정에서 교량이 필요한데, 단경간 50m짜리 교량을 시공하던 중에 붕괴가 돼서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크거나 작은 부상을 입은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뭐 교량 형식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교량 형식은 기본적으로 스틸 플레이트 걷어였다고 알려져 있고요. 걷어가 2개짜리였고 뭐 원래는 어떤 특허 공법으로 돼 있었는데 어떤 건설사가 공법사겠죠. 적용했었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설계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그 시공사가 발주처와 협의하고 책임 감리가 있는 경우는 책임 감리가 이제 검토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발주처는 수자원 공사였고요. 구조기술사 A 구조기술사는 사고 원인을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횡작업이 발생한 것으로 같다. 교량 폭이 좁아 걷어 2개를 적용하는 경우 횡방 작업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횡방 작업이 일어난 것 같고 요건 제가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가교 옆에서 가설을 했고요. 옆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좌골이 일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학회 소식인데 12월 1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때 이제 그 57대 학회장 그러니까 2025년에 학회장직을 수행하실 회장을 뽑는 그런 투표가 있었습니다. 57대 학회장으로 최동호 교수 단독 입후보 했었죠. 한양대학교 최동호 교수님이 선출되셨고요. 임기는 2025년부터 임기를 시작하실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3회 국회 건설 인프라 포럼, 우리 토목학회와 국회의원들이 이제 포럼을 만들어서 국가 건설 정책, 국토정책이죠. 국토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이런 포럼인데 기후변화 대응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 인프라 정책 방향이란 제목으로 포럼을 엽니다. 그다음에 요 컨벤션 논문집은 저번에 소개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갈수록 진화하는 AI 2024년 특이점 온화. 그다음에 요 세 번째 것도 아마존도 AI 챗봇을 출시했다는 내용인데 지금 이 두 꼭지가 다 AI에 관계된 거냐. 요즘 뭐 AI 속도가 워낙 발전하고 있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이겠죠. 갈수록 진화하는 AI 2024년 특이점 온화. 내용은 2024년 정말 특이점이 오는 걸까? 뭐 지난주에도 소개를 드렸는데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축출됐다 다시 돌아오고 이런 과정에서 이유가 뭐였냐를 얘기하다가 보니까 연구원 중에 한 명이 진짜 인간을 위협할 정도의 그런 AI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걸 이사회에 메일을 보냈고 이사회가 그래서 샘 알트먼을 해고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기사는 챗 GPT가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작년 11월 30일 날 나왔는데 3.5는 상당히 큰 그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그렇지만 뭔가 아쉽다 했는데 4.0으로 넘어가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뭐 멀티모달이라고 그러죠. 그 이미지도 인식하고 최근에는 또 소리까지 인식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 기능을 오픈 AI가 내놓으면서 상당히 많은 긴장을 그러니까 AI의 발전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반면에 또 AI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꽤 많죠. 그래서 그런 소식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나 휴대전화 무선 자동 충전 소리 역전 기술. 이거는 저 이거 상당히 신기한 기술이긴 한 거는 같았는데 그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디서나 휴대전화 무선 충전 가능한데 지금 무선 충전이 가까이에 딱 돼야지 무선 충전이 되잖아요. 뭐 약간 자기
장이나 전자기판 뭐 이런 걸 이용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소리 역전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내가 여기서 소리를 내면 저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저쪽에서 그 역파를 이용해 가지고 뭐 그걸 받을 수 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써 있는데, 아무튼 뭐 대단히 신기한 기술이긴 한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현재는 공간 내에 방사되는 전자기파 세기가 특정 수준 이하로 규제되어 있어서 이 에너지 집속 효율이 낮다. 이 때문에 현재는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참 이게 우리는 이제 토목을 하고 있지만 가장 물리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역학, 거의 다 역학에 가까운 건데 이쪽으로 넘어가서 뭐 전파 이런 거 하면 참 신기하죠. 제가 신기하게 봤던 기사 중에 하나가 요거 말고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것도 며칠 전에 나온 기사인데, 지구 달거리 40배 우주선 광통신 수신 성공. 광통신. 아까 이 기사는 이제 그죠? 전기를 이런 식으로 보낸다는 얘기고, 에너지를, 그죠? 충전이니까. 그다음에 얘는 뭐냐면 광통신인데, 이게 광통신이라는 게 빛이 지금 전파는 딱 쏘면 아마 이게 그 어떤 방향성이 있긴 하겠지만 상당히 넓은 범위로 퍼지는데, 여기는 레이저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레이저를 쏴가지고 하면은 이게 100배, 지금 현재 전파로 보내는 것보다 100배의 양을 더 보낼 수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 보면서 뭐 실험에 성공을 했다는데, 레이저라는 거는 이제 그 방향성 있잖아요, 그죠? 직진성. 그럼 저 멀리서 이렇게 쏘는 걸 보통 뭐 움직이는 우주선이나 뭐 이런 데서 쏠 것 같은데, 그걸 진짜 그 수신할 수 있는 건지, 수신기를 엄청 크게 만들어서 지구 달거리에 50배면 엄청 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핸들링 해갖고 어느 위치에 딱 쏠 수가 있는 건지,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자, 아마존 얘기는, 아마존도 챗봇을 내놨다 이런 얘기는, 요거는 뭐 모든 기업들이 지금 뭐 달려가고 있죠. 오픈AI가 워낙 그 우리 흔한 말로 뭐 선빵을 치고 나가가지고 지금 결국은 그 AI 챗봇 Q를 출시하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클라우드용 자체 칩도 공개했다. 클라우드용 자체 칩. 그러니까 점점 이 AI가 워낙 많은 그 GPU죠. GPU를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GPU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지금 그 엔비디아에서 독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다들 지금 칩들도 인공지능용 칩들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얘는 이제 그냥 기업용 인공지능이라고 했더라고요. 챗봇 Q를 내놓았다. 기업용 생산성 앱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상 코파일럿을 밀고 있죠. 그 다음에 구글의 듀엣과 경쟁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러니까 의외로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원래 그죠?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해서 지금 뭐 클라우드 시장을 꽤 많이 선점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AI 모델까지 내놓는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인재 이탈 막아라. 건설업계 인력 유출 차단 안간힘. 이게 뭐 탈건설 관한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많이 이탈했는데 9월로만 보면 9월에 상용 근로자 7.7% 빠져나갔다. 수지 및 기술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뭐 임금도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신입사원도 대거 채용하고, 저연차 사원들의 처우 개선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래서 뭐 평균 연봉도 상당히 올랐다. 제일 임금 인상폭이 센 회사가 삼성물산인데 3분기 평균 작년 3분기 때 평균 7,300만 원이었으면 전체 임금을 산업수로 나눴겠죠. 그 다음에 올 8분기에는 8천만 원이다. 이게 뭐 정확하지는 않겠죠, 정말. 그래서 평균 7천만 원이 올랐고, 대우건설도 올랐고, 현대건설도 올랐다. 현대건설이 8,100만 원으로 올랐고, 뭐 대우건설은 7,600만 원으로 올랐고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올랐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예요. 대졸 신입사원 초임 수준이 성과급 미포함, 그죠? 본사 기준, 현장 수당 없는 상태에서, 그죠? 4,900만 원, 거의 5천만 원이에요. 그죠? 현장 수당 받으면 더 되겠죠. 아무튼 지난해에는 4,500만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 거의 5천만 원 수준으로 꽤 올랐다는 얘기죠. 그죠? 탈건설을 막으려고 대기업이 연봉을 올리고,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중소기업들도 힘들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마 이게 결국은 뭐
이 건설업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도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양극화 현상인 거죠. 어떻게 크게 보면은. 자, 그다음에 규모 4.0 경주 지진. 이 경주 지진이 뭐 한 5시 한 5분 전인가요? 그때 났었죠. 11월 30일 날 그죠? 아무튼 그 양산단층대라고 그러죠. 우리 양산단층대가 이런 저기 있는데 그게 그 근처에 경주 뭐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뭐 그다음에 뭐 포항 관련 포항제철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산업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원전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뭐 원전 같은 경우는 그 아마 일정 규모 이상의 지진이 오면 자동 정지하게 돼 있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규모 4.0이면 경주 지진이 2016년인가요? 그때 5.8에 지진이 왔었죠. 그다음에 그 다음 해인가 그 다음 해인가 포항에 5.4. 근데 실제로 경주 지진 때보다 포항 지진 때 훨씬 더 피해가 컸었죠. 자, 그다음에 비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 금지한다. 야, 요거 참 언론에서 비 오는 날 뭐 콘크리트 치는 거 아파트 공사 콘크리트 치는 거 이렇게 에, 막 때리더니만 결국 이제 이런 비 눈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 금지한다 이렇게 했는데 참 이런 게 시황서에 들어가야 되나요? 기본이긴 한데 사실상 비가 올 때 그럼 얼마나 이게 법 규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게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는데 뭐 비가 이슬비일 수도 있고 뭐 장대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진짜 이슬비도 비냐? 그럼 그걸 어겼다 그러면은 어느 기준으로 그걸 어느 정도의 강수량이어야지 그걸 어긴 거냐 이런 것들을 다 명시를 할 것인지 그것마저도 참 에, 애매한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품질 관리를 그러니까 국내 시방 기준이 그렇거든요. 외국은 그냥 품질만 관리합니다. 그냥 너희가 알아서 하고 우리는 성능 시방서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런 성능을 원한다. 뭐 이렇게 갖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 절차 시방이다 보니까 사사건건 모든 걸 이렇게 시방에다 써놔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도 지금 뭐 비 오는 날 그 타설 안 하면 그 하루 노는 거잖아요. 결국은 하루 놀면 그 돈이 얼마예요? 다 돈과 관련돼 있어서 완전히 금지시킬 수는 없어서 어떤 조건들을 아마 다른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아무튼 타설 중에 타설 부위 노출면에 비닐 시트로 보호하도록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 강우 타설 부위는 현장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성된 공시체로 압축 강도 시험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참 점점 어렵게 돼 가고 있네요. 사실상 이 그 건설이 어려운 게 사실상 기후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 쉬는 날 그죠? 쉬는 날을 핸들링이 안 되잖아요, 그죠? 비가 오면 작업을 못 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일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또 탈건설이 되는 거고 사람들이 요즘에 또 자기 시간을 되게 중요시 하는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출근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봉을 또 올려줘야지 사람들을 구할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30분 출퇴근길 개막 GTX, 예. 그다음에 뭐 수소농탄, 별내선 등 줄줄이 개통. 이제 이게는 이제 그 수도권에 많은 그 철도 노선들이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수도권에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중에 있죠. 그러니까 뭐 인구의 뭐 거의 뭐 경기권의 거의 반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 전체 인구 중에. 그래서 뭐 GTX A 노선, 그다음에 뭐 신안산선이 벌써 내년 개통인가요? 별내선, 8호선이죠. 여기 8호선. 그다음에 도봉선 옥정 GTX C 노선이라고 이렇게. GTX D 노선은 이제 계획 중이고 B 노선도 계획 중이고. 그래서 내년에 개통하는 게 뭐 5개 노선이 지금 시공 중에 있고 내년에 개통하는 건 내년부터 잇따라 개통한다. 그런데 이거는 뭐 GTX A 노선 이거 전체가 아니라 일부 개통이죠. 신안산선, 그다음에 별내선 등 이렇게 요 세 개가 내년부터 개통을 하나 보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해외 소식입니다. 그쵸, 인도에서 터널이 붕괴됐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구출이 됐는데 며칠 만에 16일 만에 구출됐다는 얘기죠. 꽤 많이 갇혔어요. 그죠? 작업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통째로 갇혔으니까. 지난 12일 현지 시간이네요. 지난 12일 모두 구출이 됐는데 여기 보면은 요 밑에 이제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인도의 이제 북부 여기인가 봐요. 그죠? 근데 터널이 12일 날 붕괴가 됐고 구출된 거는 16일 날 구출됐으니까 28일 날 구출됐나 보네요. 28일. 그죠? 28일. 여기 설명을 보면 이게 이제 갱구부예요. 그죠?
갱구부. 그래서 여기서 붕괴가 된 거죠. 보통은 이제 갱구부가 당연히 암이 약하겠죠. 점점 들어가면 깊어지는 거고. 그래서 길이가 2km 정도 이렇게 시공했을 때 갱구부부터 이때 이제 여기가 갱구부가 무너진 거죠. 근데 이게 무너지자마자 뭐 작은 관, 150mm 관인가 봐요. 이걸 이제 뭐 수평보링은 쉽잖아요. 근데 이걸 다 걷어내는 거는 추가 붕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겁나서 못 할 거고 당연히. 그래서 이거를 작은 150mm 관을 먼저 뚫었고 그 다음에 800mm, 800mm는 사람 한 명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직경 990cm, 900mm 철제관을 밀어넣은 거죠. 수평으로 이렇게 밀어넣은 거죠. 57m 정도가 붕괴됐었는데 아무튼 요게 안 되면 이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이 비상 대책으로 터널 윗부분 구출 통로를 병행 작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안에 뭐 공기도 부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150mm짜리 관을 뚫은 게 그걸로 이제 관으로 15cm 관에다가 음식물도 주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생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90mm, 80인치, 90인치 왔다 갔다 하네요. 아무튼 철제관을 우리 이제 그 비계착공법에서 이런 거 쓰죠. 보통 이제 800, 900인데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사람 어깨 넓이가 한 10cm 정도 되죠. 딱 사람이 들어갈 정도.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우리 비계착공법에서도 그런 거 이런 관 압입한 다음에 거기다가 뭐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거. 그 사람이 모두 구출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크림반도 좀 전쟁을 하고 있는 한참 전쟁을 하고 있는 거기에 엄청난 큰 태풍 역대급 3개의 폭풍이 와서 큰 피해를 봤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시속 150km, 시속 150km면 우리는 뭐 그 설계하는 사람들은 엔지니어들은 초속에 익숙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초속이 잘 모르니까 이제 자동차 속도에 비교를 해서 이렇게 시속으로 이렇게 하는데 초속 150km는 계산해 보니까 한 40m 정도 되더라고요. 40m. 초속 40m의 강풍이 불었다. 하는 얘기인데 이게 어디인가 찾아봤더니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크림반도인데 여기 봐서는 지중해가 있고 여기 이제 흑해 있고 아까 기사를 보면 이 흑해를 따라서 아마 이쪽으로 이동했나 봐요. 태풍이. 여기서 발생했는지 어디서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 서부 지방을 강타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 커플러. 요거는 제가 신기한 기사가 있어갖고 들어가 봤더니 이게 지금 번역을 한 거거든요. 영문 그 미디어에서 나온 건데 이거 번역을 어디서 한국 사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코리아 건설기술연구원, 코리안 인스티튜트 오브 시빌 엔지니어링 앤드 빌딩 테크놀로지. 이게 KICT 우리나라 저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해외 기사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비접촉식 커플러, 컨택리스 커플러 이노베이션 오브 번역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요 내용을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여기 이제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이런 채널이 있거든요. 유튜브 채널이. 여기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확대마디 공법. 공부를 딱 붙더라. 그러니까 이게 프리캐스트들끼리 연결할, 프리캐스트 부재들끼리 연결할 때 철근을 연결해야 되나요? 콘크리트만 연결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연결할 거냐 이런 것들이. 자꾸 여기 보면은 확대마디 공법이요. 어떤 기술의 공법인가요? 철근 프리캐스트 연결 부에 있는 철근 기대 이렇게 방향으로 다수의 도출된 마디를 형성시키는 구조인데요. 뭐 영청 마디가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에 소리가 나가고 있죠 지금. 이건 좀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1년 전에 올라온 건데 저 해외 신문에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컨택리스라는 게 좀 애매해요. 저게 표현 자체가 접촉을 하지 않고 연결할 수 있는 연결이라는 거는 연결인데 대말로 그렇죠. 자, 그다음 최신 소식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핫클립 측은 우리나라 해상풍력 무엇이 문제인가? 요 행사는 요걸 정지를 시키고 이게 이제 토모카케가 첫 공동 주관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신재생 에너지 학회 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실상 뭐 토목도 뭐 교통시설이 주로 이제 큰 사업이긴 한데 그런 교통 인프라 말고도 이런 에너지 인프라 쪽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뭐 토목이 할 일이죠. 뭐 해상에다 뭘 만들고 뭐 이런다는 게 다 토목이 할 일이니까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궤도 이야기입니다. 궤도. 이 궤도라는 요분이 이제 지금은 이제 그 과학진흥원인가요? 어디 이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뭐 외부 강연이나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과학계 쪽에서는 되게 유명한 이제 크리에이터죠. 박사인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과학 관련, 공학 관련 이런 데에 출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아마 저기 그러니까 공직에 있으면서 외부 강연이나 이런 걸 많이 하고 뭐 그래서 이제 강연료를 이제 규정이 있잖아요, 공무원들은. 그걸 많이 받았다. 그래가지고 감사를 받게 됐고 그래서 그 사표를 내고 퇴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문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전문 이런 크리에이터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뭐 궤도 철도 궤도 얘기네요. 그죠? 뭐 철도 부부 얘기도 나오고 뭐 하이퍼루프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르웨이가 쇼크드, 아메리칸 엔지니어, 인세인 메가 프로젝트. 노르웨이가 생각보다 토목 기술 엄청 강국입니다. 그죠? 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뭐 과학기술 엔지니어력의 강국이긴 한데 노르웨이가 특히 토목 쪽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상당히 혁신적인 그런 기술들을 적용한 것들이 많죠.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해저 교량이죠. 교량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 브릿지라고 하긴 하거든요. 물 속에다가 워낙 깊어서 그죠? 워낙 깊어서 3,700m, 2,300m. 이게 어떻게 교량을 놔요, 그죠? 또 3,700m를 한 방에 건너갈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터널, 해저 터널을 만드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뭔지 모르겠네. 얘네들은 부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나? 아무튼 이런 긴 터널은 뭐 응급 상황에서 대피할 수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는 거고요. 노르웨이가 전체적으로 토목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KSC 스마트 위클리는 이렇게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 이제 트위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24일자에 보면 요거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 이제 그 레일이 있고 차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땀을 이렇게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요거는 15년째 헛바퀴 위례신사선 얘기예요. 이번엔 1200억 복병 사업비가 인상이 돼서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이걸 이제 그 민자다 보니까 사업비 얼마 해가지고 뭐 요금 얼마 받아서 뭐 이렇게 수지타산 맞추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데 그 사이에 이자, 물가 상승분 이런 것들이 1200억이 올랐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보전 못 받을 판. 이제 뭐 이런 경우 이제 주무관청이 서울시겠죠. 서울시하고 협상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됐는데 이제 이게 힘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례신사선 아직 그래서 정식으로 착공을 못하고 있는 나와서 상황인가 봅니다. 연내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지만 지난 9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총사업비 조정 방안에 또다시 발목을 잡혔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공사비가 너무 많다. 뭐 약간 그런 의견을 냈나 보네요. 자, 그다음엔 UAM 무려 1위는 안전성. 이거 지금 한참 뭐 국토부도 그렇고 UAM을 띄우려고 하는데 UAM이 뭐냐면 이제 도심 항공 교통이죠. 그러니까 뭐 헐주락 없이 그냥 그 작은 뭐 일종의 뭐 헬기라고 봐야겠죠. 뭐 우리가 흔히 드론이라고 말하는 그것도 뭐 헬기하고 좀 다른가요? 아무튼 그런 것들로 이제 도심에서 땅속으로나 아니면 도로 위로 꼬불꼬불한 도로 위로 안 가고 그냥 공중에 떠서 이렇게 빠르게 가겠다는 건데 그것도 무려 1위는 안전성이다. 그렇죠. 뭐 자동차도 충돌 사고가 있지만 만약에 비행하다가 뭐가 문제가 생기면 자동차도 가다가 정지하고 막 그러죠. 뭐 기계라는 게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항상. 뭐 UAM은 그렇게 되면 그냥 떨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비행 고도가 높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몇백 미터 수준, 그죠? 몇백 미터 수준은 돼야겠죠. 근데 뭐 3층에서 떨어져, 5층에서 떨어져 사람이 죽는데 아무튼 안전성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거 횡자굴 얘기였고요. 아까 나왔죠. 그다음에 요 얘기는 주택 경기가 치명타를 입혔지만 고금리와 물가도 힘들다. 제가 그런 이제 코멘트를 달았는데 건설사 10곳 중 4곳이 잠재적 부실이다. 이 건설사의 상당
요 네 곳의 상당수가 그 건축 위주의 사업을 하는 회사일 수 있겠죠. 내년 줄도 산 빨간불. 뭐 이런 뉴스들은 연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게 미국이 2020년 파리 기후 협정을 탈퇴했었거든요. 뭐 그때 그 기사를 보면서 역시 산유국다운 행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재생에너지를 또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아무튼 땅이 넓어서 유리해요. 미국 같은 경우엔 나중에 나오겠지만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재생 에너지 중 태양광 발전이 42.4%로 천연 에너지 가스를 앞질렀다. 천연가스가 재생 에너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태양광 발전이 아무튼 재생 에너지 중이에요. 전 처음에 잘못 봐갖고 전체 에너지 중 태양광 발전이 42%면 어마어마한 건데 봤더니 재생 에너지 중 태양광 발전이 40%는 얘기죠. 땅이 워낙 넓으니까 사막 이런 데에서 하면 엄청 효율적일 수 있겠죠. 뭐 대한민국은 뭐 쓸 수 있는 땅들은 대부분 다 사람들이 농지를 쓰고 있거나 주거지역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산에다 이런 걸 할 수 없는 거고, 산에다 좀 했다가 엄청 비판받았죠. 자, 그 다음에는 이 얘기인데 뭐 원전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원전을 할 거냐 아니면 뭐 원전을 그만둘 거냐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거는 이제 주장이죠. 서울대 원자력센터 책임연구원 2050년 지금부터 한 27년 후네요. 원전이 50%는 돼야 한다. 탈원전 대비 탈원전을 하는 것보다 1,400조를 절감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이렇게 그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30-40%만 하는 게 바람직하다. 뭐 이런 주장인 거죠. 원전을 한 40에서 50 정도 하고.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계산할 때 저는 이게 지금 방패장이 없잖아요. 지금 중저준위 방패장만 경주에 있고 그것도 공사비가 꽤 들었고 실제로 중저준위 한 드럼을 처리하는데 꽤 많은 돈이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준위 시설 지금 만드는 데 드는 비용, 그다음에 그걸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왜냐하면 위험물 시설이다 보니까 그걸 처리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걸 운송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게 계산된 건지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항상 주장을 할 때는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데이터를 만드는 거니까. 아무튼 핵 시설은 계속해서 건설 비용도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처리 시설까지 포함을 해서 검토했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뉴스는 공통 데이터 포맷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데이터는 관심 없고 3D만 관심 있다 보니 생긴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것도 이제 일종의 정부의 그런 BIM 방향에 대한 비판 기사인데 LH가 특정 업체 BIM을 활용을 강조했다. 공정성 훼손 미뤄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단지 분야 적용 지침 절차를 소개했는데 거기에 명시된 소프트웨어 제품이 모두 오토데스크였다. 업계는 편향성 문제 해소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 캐드 시절에는 오토데스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뭐 절대적인 그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 없이 지나갔어요. 물론 그때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였지만. 근데 지금은 BIM 프로그램은 워낙 춘추전국 시대처럼 다양하죠.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이 이제 반발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업체가 반발하는 거죠. 오토데스크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되게 많거든요. 외에도 벤틀리, 아키캐드, 트림블 등 다양하다.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아까 코멘트에도 썼지만 공통 데이터 포맷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포맷으로 납품을 해줘 라고 하는 게 원래 정부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이렇게 춘추전국 시대처럼 이렇게 많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어느 소프트웨어로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다 반발하겠죠, 다른 업체들이. 자, 그 다음에 요건 달에서 가져온 암석에 수소가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달에도 물이 있다는 사실은 밝혀졌죠. 인도에서 보낸 탐사선이 극지방에 물이 있다는 걸 확인했는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달에서 가져온 암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언제 가져왔는지 기사에는 없더라고요. 그냥 달에 사람이 사람은 아니지만 아무튼 우주선을 자주 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진짜 1970년대, 60년대 그때 한참 이제 러시아와 소련이죠 그때는 미국이 경쟁하면서 막 보냈는데 아무튼 뭐 수소가 발견됐대요. 아폴로 17호 임무를 통해 지구로 가져온 아폴로 17호 때 가져왔네요. 뭐 1970년도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이거 보면 좀 충격적인 게 나사가 이제 달에 사람을 상주시키면서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원도 있을 거고 뭐 그래서 물을 보내려면은 너무 많은 돈이 드니 달에 얼음이 존재한다면 우주인의 생명 유지 비용의 절감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해 달과 지구를 오가는 로켓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돌아오는 연료까지 갖고 가야 되니까. 야, 지금 이거 그러면은 이거 아니 그 연료 쓰는 거는 좋은데 이걸 생명 유지하는 데 쓸 수가 있나 진짜 달에서 지구에서 가져가는 물이 아닌 달에서 달에 있는 물 먹어도 되는 건지 좀 겁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달빛 고속철도 예타 면제 특별법 움직임에 이거는 제2의 4대강 4대강 얘기가 왜 나왔나 하고 제가 기사를 읽어봤는데 예타 면제를 했잖아요. 달빛 고속철도. 그러니까 대구에서 광주 가는 거죠. 대구에서 광주. 달빛, 달구벌 뭐 이렇게 여기죠. 광주는 빛, 광자가 빛광자니까. 그 달빛 고속철도 뭐 이렇게 하는데 예타 이거 시민사회단체 지리산 생명연대 공익재정연구소 세금 도둑 잡아라 3개 시민단체가 28일 성명을 내서 달빛 고속철도가 제2의 4대강 사업이다. 이게 4대강 참 두고두고 회자가 되는데 아무튼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 기사입니다. 뭐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하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조금 이제 의외의 기사였는데 졸속 설계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졸속 설계. 부추긴 정부. 총선 의식한 거 아니냐. 왜냐면 이제 AC 노선은 약 2년 이상 걸렸는데 B 노선은 1년 만에 뚝딱 했다. 약간 그러면서 업계는 정부가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지적하고 있고 내부에서도 안전 문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단은 문제 없다. 내년 3월 착공할 거다.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송선이 4월이죠 아마.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치적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설계 기간만으로 봤을 때는 물론 뭐 설계를 무지하게 빨리 해갖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항상 우리가 사고가 나고 그러면은 이제 그 공기 부족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설계도 당연히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설계 공기도 부족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아무튼 다른 프로젝트와 비교해서 2년 A 노선도 그렇고 C 노선도 그렇고 뭐 그랬다는 얘기네요. 자, 그다음에 중국의 에너지 혁명할 결심. 사막에 숨은 거대 태양광. 야, 그 중국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이 태양광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거는 이제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에너지 혁명을 숨긴 중국의 외딴 사막 그래갖고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고 하는데 뭐 숨겼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사막에 거대한 태양광 단지를 건설하고 있다. 중국이 공격적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펴고 있다고 보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뭐 선진국들이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써야 된다고 공격적으로 하고 있죠. 특히 유럽을 이주도로 하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다 누구나 다 기후 위기를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다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조금씩 늦게 따라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 알리백이나 이런 것도 뭐 공공연하게 우리는 이제 검은 에너지라고 그러죠. 아무튼 뭐 화석연료로 만든 전기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면 그 제품을 안 사겠다라고 이제 그런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약간 해상풍력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전력산업을 공기업들이 지배를 하고 있어서 전력수급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거는 지금 되게 영국의 큰 그 RWE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인데 해상풍력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회사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한국이 해상풍력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푸시를 하는 거죠. 영국에서 일자리 3만 개 만들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LNG 터미널 얘기죠. 터미널.
요 기사를 보면 11조 투자한 한국의 LNG 설비가 좌초자산화 될 위험이 있다. 미국 연구소가 분석. 참 미국 대단한 것 같아요. 남의 나라 이런 LNG가 얼마가 투자하는지 이런까지 연구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한국 LNG가 과다 확충을 하고 있다. 지금 이제 에, 아무튼 뭐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 LNG 시설들을 저장하는 이제 터미널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터미널에 저장했다가 그걸 이제 기화, 지금 액체로 저장하고 있다가 기화시켜서 그걸 이제 가정이나 공장 뭐 이런 데다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는 가스공사가 있죠. 가스공사 있는데 가스공사 외에도 포스코그룹, SK그룹, 에너지계열사,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자회사, 당연히 이제 가스로 발전하는 회사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련 사업에 큰 경험이 없었던 건설사까지 LNG 터미널 확충에 뛰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LNG 터미널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한국의 탄소 중립 목표에 따르면 LNG 터미널 시설 규모와 예상 LNG 수요 간의 불일치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탄소 중립 목표를 채우려면 가스를 적게 써야 되는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개수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게 서로 미스매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스 시설은 많아지고 있고 가스를 사용하는 양은 줄이겠다고 목표를 세웠으니 목표는 목표일 수도 있죠. 예. 아무튼 그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검토를 해봤더니 바다 투자가 돼 있다. 자, 아무튼 해외에서 미국에서는 이런 것까지 연구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외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 30일자 주간 토목 뉴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